역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차장은 기관사에게 출발 신호를 주려고 할 때 2명의 늦은 승객이 플랫폼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경찰이 신원미상의 1인 혹은 1인 이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조사 결과를 끝낸 특이한 사건이었다. 아서 코난 도일, 시계를 가진 남자 이야기. 시계를 가진 남자 이야기는 아서 코난 도일의 또 다른 단편입니다. 기차 객실 안에서 사건이 벌어진다는 점에서는 지난번에 들려드린 사라진 특별열차와 구성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번에도 셜록 홈즈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신의 사건 가설을 신문에 게재하는데요. 그 기고한 글이 사건을 해결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유연하게 이어지는 반전에 반전되는 재미있는 추리 이야기. 시계를 가진 남자 이야기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1892년) 봄, 럭비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신문의 여러 지면을 채운 특이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 사건은 극도로 지루한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기묘함과 비극이 혼재되어 있어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러나 몇 주간 조사 끝에 성과 없는 결론이 나오자 관심은 시들해졌고 그 비극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제로 분류되었다. 그러나 최근 소식에 따르면 이 사건에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다. 이 소식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전에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럭키 미스터리의 사건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앞서 언급한 3월 18일 저녁 5시에 유스턴역에서 맨체스터로 가는 기차가 출발했다. 그날은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치는 날이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날씨는 더 험악해졌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아무도 여행을 하지 않을 날씨였다. 그러나 이 기차는 맨체스터에서 돌아오는 사업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3번의 정차만으로 4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악천 후에도 불구하고 그날 꽤 많은 승객이 기차를 탔다. 그 기차의 차장은 22년간 무사고로 승객들에게 신뢰받는 존 파머였다. 역의 시계가 5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차장은 기관사에게 출발 신호를 주려고 할 때 2명의 늦은 승객이 플랫폼으로 서둘러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한 사람은 아스트라한 칼라와 소매가 달린 긴 검은색 외투를 입은 매우 키가 큰 남자였다. 앞서 말했듯이 그날 저녁은 악천후였고 그 키 큰 승객은 바람을 막기 위해 칼라깃을 세워 목을 보호하고 있었다. 차장이 급히 살펴보니 그는 50에서 60세 사이로 보였으며 젊었을 때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동행자는 키가 크고 늘씬한 체격의 여성으로 신사보다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녀는 긴 황갈색 더스트클로트 망토와 타이트한 검은색 토크 모자를 쓰고 어두운 베일로 얼굴 대부분을 가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아버지와 딸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들은 객차 창문을 들여다보며 빠르게 걸어갔고 차장인 존 파머가 그들에게 다가갔다. 조심하세요. 기차가 출발합니다. 차장이 말했다. 1등석입니다. 남자가 대답했다. 차장이 가까운 문 손잡이를 돌렸다. 그 객차 안에는 입에 시가를 문 작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외모는 차장의 기억에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았는데 나중에 그의 인상차기를 정확하게 기억해냈기 때문이다. 그는 34살이나 35살 정도의 나이로 회색 옷을 입고 민첩해 보였는데 날카로운 코에 짧게 깎은 검은 수염을 하고 있었다.
키 큰 남자는 발을 계단에 올린 채 멈칫했다. 여기는 흡연구역이군요. 이 숙녀는 담배 연기를 싫어합니다. 남자가 차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리 오시죠, 선생님. 존 파머가 말했다. 그는 흡연 객차 문을 쾅 닫고 다음 객차실 문을 열었는데 그 객차는 비어 있었다. 그리고 두 승객을 밀어 넣었다. 동시에 그가 호루라기를 불자 기차 바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가를 문 남자는 객차 창문에 서서 차장이 지나갈 때 무언가를 말했지만 요란한 출발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파머는 차장차가 다가오자 올라탔고 그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열차는 12분 후 웰레스덴 역에 도착했고 아주 짧은 시간 정차했다. 승차권을 확인한 결과 이 시간에 아무도 승차하거나 하차한 승객은 없었으며 플랫폼에 하차한 승객도 보이지 않았다. 5시 14분 맨체스터행 기차는 다시 출발했고 럭비역은 5분 늦은 6시 50분에 도착했다. 럭비역에서 직원들은 한 객차의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칸과 옆 칸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상황이 드러났다. 붉은 얼굴에 검은 수염을 한 작은 남자가 있던 흡연구역 객차가 비어 있었던 것이다. 반쯤 피운 시가 외에는 승객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더구나 이 객차의 문은 잠겨 있었다. 처음에 문이 열려있던 객차의 아스트라칸 칼라의 신사와 그와 동행한 젊은 숙녀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명의 승객이 사라진 것이다. 한편 키 큰 신사와 숙녀가 탔던 객차 바닥에서 세련된 옷차림의 젊은 남자가 발견되었다. 그는 무릎을 세우고 머리는 반대쪽 문에 기대 양쪽 좌석에 팔꿈치를 올린 채 바닥에 앉아 있었다. 총알이 심장을 관통하면서 즉사한 것 같았다. 아무도 그 남자가 기차에 타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그의 주머니에서는 기차표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셔츠에는 어떤 이니셜 표시도 없었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명함이나 소지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1시간 50분 전에 유스턴역에서 출발한 3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큼이나 미스테리였다. 신원 확인에 도움이 될 만한 개인 소지품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 알려지지 않은 젊은 남자에 대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한 가지 특이점이 있었다. 그의 주머니에서 무려 6개의 귀중한 금시계가 발견된 것이다. 3개는 그의 조끼 주머니 여기저기에 들어있었고 하나는 티켓 주머니에, 하나는 가슴 주머니에, 그리고 작은 시계 하나는 가죽끈으로 묶어 왼쪽 손목에 차고 있었다. 6개의 시계는 모두 미국산이었고 영국에서는 보기 드문 모델이어서 시계는 그의 약탈품인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중 3개의 시계는 로체스터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었고 하나는 엘라미라의 메이슨 제품이었으며 또 다른 하나는 상표가 없었고 작고 화려하게 장식된 시계는 뉴욕 티파니 제품이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셰필드의 로저스가 만든 코르크마개가 달린 상악칼, 지름 3cm의 작은 원형 거울, 리세움 극장 재입장권, 성냥에 가득 든 은상자, 2개의 시가가 든 갈색 시가 케이스, 그리고 2파운드 14실링의 돈이 있었다. 따라서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강도를 당하지 않은 것은 분명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의 셔츠에는 어떤 표시도 없었고 새 것처럼 보였으며 코트에는 양복점 이름도 없었다. 외모로 보아 그는 젊고 키가 작고 매끈한 뺨과 이목구비는 섬세했다. 그의 앞니 중 하나는 금리였다. 비극이 발견되자마자 모든 승객의 티켓을 즉시 조사하고 승객 수를 세어보았다. 3장의 티켓만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실종된 3명의 승객과 일치했다. 급행열차는 계속 운행을 허가받았지만 새로운 차장이 배치되었고 존 파머는 럭비역에서 증인으로 남았다.
문제의 2개의 객실이 포함된 객차는 분리되어 측선에 배치되었다. 그런 다음 런던 경찰청의 베인 경감과 철도회사 소속 탐정인 핸더슨 씨가 도착해 모든 상황을 철저히 조사했다.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확실했다. 작은 권총이라 리벌볼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총알은 옷에 그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발사된 것이었다. 객실에서는 어떤 무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차장이 보았던 키 큰 신사의 손에 들려있던 갈색 가죽 가방도 보이지 않았다. 선반 위에서 한 여성의 양산이 발견되었지만 2 객차 중 어느 곳에서도 승객의 다른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범죄와는 별개로 웰레스덴 역과 럭비역 사이를 쉬지 않고 달리는 동안 3명의 승객이 어떻게 기차에서 내릴 수 있었는지, 또 죽은 남자가 어떻게 기차에 탈 수 있었는지가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런던 신문들은 많은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다. 당시 차장 존 파머는 조사에서 사건의 단서가 되는 몇 가지 증언을 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트림과 채딩턴 사이에서 선로 수리를 위해 기차가 몇 분 동안 12km를 넘지 않는 속도로 달린 지점이 있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남자나 여자도 심각한 부상 없이 기차에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곳에 선로 보수 작업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보통 선로 중앙에 서서 작업하고 열린 객차문은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는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 또한 선로는 가파른 뚝 위에 있어서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작업자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었다. 또한 차장은 웰레스덴 역이 무척 혼잡했으므로 아무도 기차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승객 중 일부가 보이지 않게 객실을 옮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증언했다. 신사가 흡연 객차에서 시가를 피운 후 깨끗한 객실로 옮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검은 수염을 가진 남자가 웰레스덴에서 그렇게 했다고 가정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운 객차로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엔 사라진 신사와 숙녀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는 큰 무리 없이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차장도 경험 많은 탐정도 추측할 수 없었다. 웰레스덴 역과 럭비역 사이의 선로를 면밀히 조사한 결과 이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물건이 발견되었다. 트림 근처, 기차가 속도를 줄인 바로 그 장소 제방 아래서 매우 낡고 해진 작은 포켓 성경이 발견된 것이다. 이 성경은 성서협회에서 인쇄되었으며 속지에는 존 앨리스에게 1856년 1월 13일 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아래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제임스 1859년 7월 4일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에드워드 1869년 11월 1일. 모든 글자가 동일한 필체로 적혀 있었다. 이것이 경찰이 얻은 유일한 단서였다. 단서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리고 경찰이 신원미상의 1인 혹은 1인 이상에 의한 살인이라는 만족스럽지 못한 조사 결과를 끝낸 특이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다. 오히려 영국과 미국의 언론은 여러 가지 추측과 가설을 쏟아냈다. 시계가 미국산이라는 사실과 앞니에 금으로 된 특이한 장식이 있다는 것은 사망자가 미국 시민일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옷과 신발은 분명 영국산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좌석 아래에 숨어 있다가 승객들의 범죄 비밀을 엿들어서 그들에게 살해되었다고 추측했다. 이 추측은 잔인하고 교활한 무정부주의자와 비밀 결사단이 연루되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다. 죽은 남자에게 표가 없었다는 것은 그가 기차에 숨어 있었다는 이론과 일치하며 여성들이 무정부주의자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러나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그 남자는 신사와 숙녀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곳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두 승객이 우연히 스파이가 숨어있던 객차에 올라탈 확률이 얼마나 될까? 게다가 흡연 객실에 있던 남자의 존재는 무시한 채 그 남자 역시 동시에 실종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당시 데일리 가제트에는 유명한 범죄 조사관의 서명이 있는 편지가 실렸는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최소한 독창적인 가설을 세웠으며 그의 원문을 그대로 옮겨 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것은 기이하고 희귀한 사건의 조합이므로 우리는 그 사건을 가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분석적이거나 과학적인 조사 방법을 포기하고 종합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알려진 사건들을 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론하는 대신 알려진 사건들을 바탕으로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가설을 세워야 한다. 그런 다음 새로운 사실이 나타날 때마다 그 가설을 검토해 만약 모든 사실이 맞아떨어진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실이 추가될 때마다 이 가능성의 정확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최종적으로 설득력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가장 놀랍고 시사적인 사실이 하나 있다. 헤로우역과 킹스 랭글리역을 지나는 완행열차가 있었는데 이 열차는 선로 수리로 인해 속도를 시속 12km로 줄일 때쯤 급행열차를 먼저 보내게 되었다. 이후 두 열차는 같은 방향을 비슷한 속도로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각 객차의 승객이 반대편 객차의 승객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 봤을 것이다. 급행열차의 램프는 웰레스덴역에서 켜졌기 때문에 객차 내부는 밝았고 외부에서 객차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였을 것이다. 이제 필자가 재구성한 사건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시계를 가진 이 젊은 남자는 느린 열차 객실에 혼자 있었다. 그의 기차표, 서류, 장갑 및 기타 소지품들은 그의 옆좌석에 놓여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아마도 미국인이었고 아마도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한 보석 착용은 광기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 그가 선로 상태로 인해 자신과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급행열차의 승객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갑자기 객차 안에서 아는 사람들을 발견했다. 우리의 가설을 위해 그 사람들이 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증오하는 남자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상대 남자도 그 남자를 증오했다. 그 젊은 남자는 흥분을 잘하고 충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객차문을 열고 완행열차 발판에서 급행열차 발판으로 옮겼다. 두 사람이 타고 있던 객차문을 열었다. 열차가 같은 속도로 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행위는 생각보다 위험한 일은 아니었다. 피 없는 젊은 남자가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성이 타고 있는 객차에 들어갔다고 가정하면 폭력적인 장면이 벌어졌을 것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다. 두 사람 또한 미국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영국에서 총을 소지하는 것은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초기 광기에 대한 우리의 가정이 맞다면 한 남성이 다른 남성을 폭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다툼 끝에 나이 든 남자가 침입자를 쏘고 젊은 여성을 데리고 도망친 것이다. 이 모든 일은 빠르게 일어났으며 열차가 여전히 매우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열차를 떠나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가정해보자. 여자라도 시속 12km로 가는 열차에서 안전하게 뛰어내릴 수 있다. 실제로 그 여자는 그렇게 뛰어내렸다. 이제 흡연객실에서 시가를 피우던 남자 이야기를 끼워 맞춰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비극을 올바르게 재구성했다고 가정하면 이 남자에게서 결론을 제고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다. 필자의 이론에 따르면 이 남자는 한 젊은 남자가
완행열차에서 급행열차로 건너오는 것을 보았고 객실 문 여는 소리와 총소리를 들은 후 2명의 승객이 선로를 뛰어내려 도망치는 것을 보고는 살인이 일어났음을 직감하고 자신도 추격하기 위해 뛰어내렸다. 그런데 왜 이후로 그 남자의 소식은 없는 걸까? 추격 중에 죽음을 맞이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더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 가설을 설명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언뜻 보기에 살인자가 도망치는 순간 갈색 가죽 가방을 들고 도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필자의 대답은 그가 가방이 발견되면 자신의 신원이 밝혀질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가방을 꼭 가져가야만 했다. 필자의 추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철도회사에 딱 한 가지를 요청한다. 3월 18일 헤로우와 킹스랭글리를 지나는 열차에서 주인 없는 기차표가 발견되었는지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런 표가 발견되었다면 필자의 주장은 입증된 것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필자의 주장은 여전히 맞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표 없이 여행했거나 표를 잃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 치밀하고 그럴듯한 가설에 대한 경찰과 철도회사의 대답은 첫째, 그런 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완행열차는 급행열차와 평행하게 달리지 않았다는 것. 셋째, 시속 80km로 달리던 특급열차가 킹스 랭글리역을 지나갔을 때 완행열차는 정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유일하게 만족스러운 가설은 사라졌고 5년이 지나도 새로운 가설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진술이 나왔고 이는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것은 뉴욕에서 작성된 편지로 위의 기사에 실린 인용문에 대해 범죄 조사관에게 보낸 것이다. 여기 두 줄의 개인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전체 내용을 그대로 옮긴다. 우선 제 실명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5년 전보다 그럴 이유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한 우리의 흔적을 감추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매우 기발하고 독창적인 가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과거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국의 벅스 출신으로 1850년대 초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주 로체스터에 정착했으며 아버지는 큰 잡화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아들은 저 제임스와 제 동생 에드워드 이렇게 2명뿐입니다. 저는 동생보다 10살 많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동생을 돌봤습니다. 그 아이는 밝고 활기찬 소년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결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치즈의 곰팡이처럼 퍼져나갔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만큼이나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그를 응석바지로 키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저를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동생은 완전히 비뚤어졌습니다. 그는 뉴욕으로 떠났고 점점 더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처음에는 방탕한 생활을 했을 뿐이지만 1, 2년 후에는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가 되었어요. 그는 사기꾼, 위조지폐 제조, 그리고 또 다른 최고의 악당 스페로우 맥코이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뉴욕 최고의 호텔을 드나들며 카드 사기를 쳤어요. 제 동생은 연기가 뛰어나서 젊은 영국 귀족이 되었다가 서부에서 온 순진한 소년이 되었다가 대학생이 되어 스페로우 맥코이의 의도에 따라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여자로 변장했고 너무나 훌륭하게 연기해내서 그 후로 여장 수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정치가나 경찰과 잘 지냈기 때문에 경찰 부패를 조사하는 기구 렉소 위원회가 생기기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카드 사기를 치며 뉴욕에만 머물렀다면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겠지만 로체스터까지 와서 가짜 수표를 제작해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수표를 위조한 건 제 동생이었지만 배우의 스페로 맥코이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저는 그 수표를 사들였고 제게는 꽤 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동생에게 가서 그 수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동생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는 신고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경우라도 아플 수밖에 없고 뉴욕 호텔에 있는 것보다 로체스터 감옥에 있는 동생을 보는 것이 낫다고 이해시켰습니다. 결국 동생은 굴복했고 스페로 맥코이를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유럽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도와주면 정직한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을 오래된 친구 조 윌슨에게 데려갔습니다. 조 윌슨은 미국 시계를 수출하는 사람으로 에드워드에게 소액의 급여와 모든 거래의 수수료 15%를 주는 조건으로 영국 지점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동생의 태도와 외모가 너무 훌륭해서 그 노인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일주일 뒤에 동생은 시계 샘플이 가득 채워진 가방을 들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그 수표 사건으로 동생은 단단히 겁을 먹었고 정직한 삶을 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동생과 이야기를 나눴고 어머니의 말이 동생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동생에게 최고의 어머니였고 동생은 어머니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페레오 맥코이가 에드워드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동생을 바르게 지키려면 그들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뉴욕 경찰서에 친구가 있었는데 그를 통해 맥코이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동생이 출항하기 2주 전에 맥코이가 에트로리아우에 승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가 에드워드를 다시 나쁜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영국으로 간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런던으로 가기로 결심했고 맥코이의 영향력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는 싸움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와 어머니는 그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밤을 함께 기도하며 보냈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결혼식 날 어머니에게 주신 성경을 제게 주시면서 항상 가슴 옆에 넣어 다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스페레오 맥코이와 함께 증기선을 탄 여행자였고 적어도 항해하는 동안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저는 흡연실로 들어갔고 그가 카드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함께 젊은이들은 두툼한 지갑과 텅 빈 머리로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맥코이는 그들에게 사기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엎어버렸습니다. 신사 여러분,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와 게임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야? 당신 일이나 신경 써. 맥코이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데요?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그는 스페레오 맥코이,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카드 사기꾼입니다. 맥코이는 병을 손에 들고 벌떡 일어났지만 법과 질서가 통하는 영국 깃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뉴욕의 부패한 정치가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폭력과 살인의 끝은 감옥과 교수대가 기다리고 있으며 대서양 횡단 여객선에서 뒷문으로 도망칠 수도 없는 일이었죠. 당신 말을 증명해봐. 맥코이가 말했습니다. 그러죠. 제가 말했죠. 오른쪽 셔츠를 소매 어깨까지 걷어 올려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내 말을 취소하지. 맥코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그의 수법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기꾼들의 방식은 손목 바로 위에 클립이 달린 탄성 밴드를 사용하는데 클립을 통해 원하지 않는 카드를 감추고 숨겨둔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저는 그 수법을 감추고 있을 거라 생각했고 제 생각은 맞았습니다. 그는 저를 저주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고 항해하는 동안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한 번은 맥코이에게 한 방 먹인 거죠. 하지만 그는 곧 저에게 복수했습니다. 제 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나보다 항상 우세했기 때문입니다. 에드워드는 처음 몇 주 동안 런던에서 바르게 지냈고 미국 시계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악당이 다시 한번 동생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은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노선벌랜드 애비뉴의 한 호텔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여행자가 2명의 카드 사기꾼에게 큰 돈을 사기당했고 이 사건을 런던 경찰서에서 조사한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소식을 접한 것은 석간신문에서였고 저는 즉시 제 동생과 맥코이가 다시 나쁜 짓을 시작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곧장 에드워드의 숙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동생이 큰 키의 신사, 나중에 맥코이로 확인된 사람과 짐을 챙겨 숙소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그들이 여러 번 마부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마지막으로 유스턴역을 언급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맨체스터인 것 같다고 했죠. 시간표를 보니 가장 가능성 있는 열차는 5시였지만 그들이 4시 35분 기차를 탔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5시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스턴역에 도착했지만 그들의 흔적은 없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일찍 출발한 기차를 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체스터 호텔로 가서 그들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언급해 동생의 잘못된 행동을 멈추고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호소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극도로 긴장돼서 진정하기 위해 시가를 피웠습니다. 그 순간 기차가 출발하려는 찰나 제 객실문이 열렸고 플랫폼에 맥코이와 제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변장을 하고 있었는데 런던 경찰이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맥코이는 큰 아스트란 칼라를 올려서 눈과 코만 보이게 했고 동생은 여자로 변장하고 검은 베일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였지만 그가 여장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알아보았을 겁니다. 그때 신사분장을 한 맥코이가 뭐라고 말하자 차장은 문을 닫고 그들을 옆 칸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가기 위해 기차를 멈추려 했지만 이미 바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윌레스덴 역에 정차했을 때 저는 바로 동생이 있는 객차로 갈아탔습니다. 역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옮겨 타는 걸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맥코이는 당연히 내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유스턴에서 웰레스덴까지 오는 시간 동안 내 동생을 설득해서 내 말을 듣지 않게 한 것이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완고한 동생의 모습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동생은 영국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무척 슬퍼하실 거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동생은 잘생긴 얼굴에 냉소를 띠고 앉아 있었고 때때로 스페로 맥코이는 나를 조롱하거나 동생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추겼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지 그래요? 맥코이는 내게 이렇게 말하며 동생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은 네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어린 동생으로만 보이는 거지. 너를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이제 네가 진짜 남자라는 걸 보여줄 때가 됐어. 그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결국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동생에게 거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좀 더 일찍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어쨌든 기차는 웰레스덴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남자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글쎄, 누가 봐도 너는 기숙학교 여학생처럼 보이는구나. 이 나라 전체를 찾아봐도 너처럼 망토를 뒤집어 쓴 경멸스러운 여자는 없을 거야. 동생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 말에 얼굴이 붉어졌고 기가 죽었죠. 이건 그냥 망토일 뿐이야.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동생은 검은 베일이 달린 모자도 벗어 망토와 함께 갈색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차장이 올 때까지 다시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 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때도 입지 마. 제가 말하며 가방을 들어 창문 밖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 앞에서 여장할 생각은 하지 마. 만약 그 변장만이 감옥행을 피할 수 있다면 차라리 감옥으로 가는 게 좋을 거야. 이것이 동생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동생은 설득하기보다 거칠게 다뤄야 했어요. 그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졌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맥코이는 나의 승리를 예감했는지 떼를 쓰기 시작했어요. 에드워드는 내 동료야. 괴롭히지 말라고. 맥코이가 외쳤습니다. 에드워드는 내 동생이야. 네가 내 동생을 망치게 놔둘 수는 없어. 저도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감옥에 쳐넣는 거라고 생각한다. 곧 그렇게 만들어주지. 아, 신고하겠다고? 맥코이가 외치면서 순간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에서 총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깨닫고 옆으로 피했습니다. 동시에 총은 발사되었고 나를 맞힐 뻔한 총알은 제 동생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동생은 신음 한 번 없이 객실 바닥에 쓰러졌고 맥코이와 나는 동생 옆에 무릎을 꿇고 살려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맥코이는 여전히 장전된 권총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비극에 서로를 향한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먼저 눈치챈 건 맥코이였습니다. 기차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순간 매우 천천히 움직였고 그는 탈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문을 열었지만 저 역시 재빨리 그에게 달려들어 붙잡으면서 우리들은 발판에서 떨어져 가파른 제방 아래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돌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철도 선로에서 멀지 않은 낮은 덤불 속에 누워 있었고 누군가가 젖은 손수건으로 제 머리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스페로우 맥코이였습니다. 당신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하루 사이에 두 사람의 피를 내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다고요. 당신이 동생을 사랑했다는 건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만큼 나도 그를 사랑했어요. 비록 내 사랑의 방식이 이상했을지라도요. 어쨌든 이제 그가 세상에 없으니 너무 허무해요. 당신이 나를 경찰에 넘기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는 떨어지면서 발목을 삐어 걸을 수 없는 발목을, 저는 욱신거리는 머리를 매만지며 우린 그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점차 그에 대한 미움이 동정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나만큼이나 동생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그에게 복수를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점차 정신이 돌아오면서 맥코이를 처벌한다면 결국 저와 어머니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생의 과거를 공개하지 않고 어떻게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동생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덮는 것이 우리에게도 맥코이에게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죽음을 복수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죽음을 덮어버린 공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있던 곳은 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꽁 보호구역 중 하나였고 그곳을 더듬어 나가면서 이 사건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동생의 살인범과 상의했습니다. 저는 맥코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생의 주머니에 그가 모르는 어떤 서류가 들어있지 않는 한 경찰이 동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차표는 맥코이 주머니에 있었고 그들이 역에 남겨둔 수화물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은 뉴욕에서 옷을 가져오는 것보다 런던에서 사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이 입고 있는 옷에는 그 어떤 표시도 없었습니다. 제가 창문 밖으로 던진 망토가 들어있는 가방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아직도 찾지 못했거나 어떤 불황자가 가져갔거나 경찰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런던 신문에서 이것들에 대한 기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가지고 있는 시계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었고 맨체스터로 그것을 가지고 가려 했던 것도 같은 목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경찰의 실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나은 수사 방법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추적할 수 있었던 작은 단서가 하나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작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그런 거울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박꾼은 그런 거울이 카드 사기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겁니다. 테이블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 거울을 위로 향하게 해서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상대방에게 주는 모든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카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그가 베팅을 할지 아니면 베팅을 올릴지 쉽게 예측할 수 있겠죠. 이 방법은 스페로 맥코이 소매에 장착된 탄력 클립만큼이나 사기꾼들의 필수 장비입니다. 최근 호텔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과 관련지어 조사했다면 경찰은 그 작은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설명할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걸어서 아머샴이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조용히 런던으로 갔고 그곳에서 맥코이는 카이로로,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6개월 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에드워드가 런던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고 저는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편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원래도 편지를 쓰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동생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설명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운 그 성경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항상 그것을 안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는데 제가 기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분실한 모양입니다. 그 책은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의 출생일을 직접 적어 넣은 매우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 책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제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치 없는 물건이니까요. 뉴욕 브로드웨이 바사노 도서관 X 앞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